전략 8. 확장. 빗장을 풀어라. 고장난 냉장고도 맛을 만든다. 2015년을 보기 좋게 흔들어 놓은 칼국수집이 있다. 300g짜리 햄버거 스테이크를 곁들여 내주면서도 5,000원을 받는 희대의 넉넉한 식당.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든다. 고객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하고 싶어서 안달인 예비 창업자들까지 줄을 섰다. 맛있고 푸짐하고 싸니까 하루에 500여 그릇씩 팔아치울 수 있는 게다. 이 집에는 원칙이 있다. 수차례 면접을 통과하면 일단 주방으로 직행한다. 창업주가 완성한 맛을 2달이고 3달이고 마스터해야만 창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엉성하지만 100일 가까이 지나면서 다들 칼국수와 햄버거 스테이크의 선수가 된다. 몸으로 부대끼다 보니 젊은 청춘들은 대표를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버지가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했다. 김코치님, 이상해요. 우리 집에서 할 때는 맛이 제대로 나오는데 왜 본인들 가게를 오픈하면 그 맛이 나지 않을까요? 벌써 20여 곳이나 전수를 해주고 상호를 줬는데 고민입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던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대표님, 왜 가맹점주들이 음식 만드는 걸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본사에서 완벽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품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지만 뜯으면 창업주의 손맛이 나게 말이죠. 제 생각이 이상한 건가요? 맛은 레시피를 배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변수가 정말 많다.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다. 유명 노포가 분점을 열거나 확장을 하면 고객은 을에 눈을 흘긴다. 업주가 돈을 벌더니 변했다며 모든 걸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다. 과연 사실일까? 아내가 워낙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드나들던 역전회관도 한동안 이런 괴소문에 시달렸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시라. 용산역 앞 대로변에 있던 역전회관은 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이 댁의 며느님은 그야말로 현모양처이다. 창업주인 시어른을 모시고 매일매일 몰려드는 손님들과 전투를 벌였다. 아시다시피 용산 전체가 개발구역으로 발표되면서 떠나는 이가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역전회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해 마포 이전을 서둘렀다. 당장 문을 닫고 이주하면 맛이 변할 것 같아 1년 먼저 서둘렀고 홍대 주차장 골목 건너편 안쪽에 아담한 매장을 오픈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같은 고기를 같은 주방장이 양념하고 굽는데도 맛이 나질 않았다. 실로 큰일이 아닌가. 우기다시피 믿어달라고 시작한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잘못이 며느리 탓으로 돌아올 판. 밤을 새며 재현해 봤지만 그 맛은 돌아올 줄을 모르니 입술은 매일매일 부르터 있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 상황,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고 이전한 매장이 자리를 잡고 편안해진 후에야 알아낸 사실이지만 터에도 맛이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웠다. 심지어 구멍 막힌 가스불도 성에 낀 냉동고도 터덕거리는 이 빠진 환풍기도 맛을 내는데 일조를 한다. 그러니 가맹점주들에게 맛에 대해 부담 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서로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누구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를 꿈꾼다.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외식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영업 원칙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양심껏 장사해서 가게를 일으킨 다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싶다고.
전국에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는 얘기다. 한 번 더 묻는다. 당신이 버는 만큼 가맹점주들도 벌 수 있을까요? 느닷없는 공격에 시선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밤낮 없이 뛰어 본인의 매장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 노동의 대가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며 노하우를 전수해 예비 창업자들이 가맹점주가 된다면 어떨까? 그들도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람 남기 위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동등한 수익 구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다. 물론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춰 가맹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 어설프기 그지없다.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흉보며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라고 판단하고 자신만은 다를 거라 자신하는데 이유는 모르기 때문. 의지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역시 오산. 내 업장에서 대박을 내면 창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브랜드 셀링을 해본 적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전수 창업 같은 방식을 택한다. 1,500에서 2,000만 원이면 꽤 매력적이다. 레시피를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니 판단이 선다. 점점 용감해지고 이때부터 마구 들이대지만 따지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계약서. 운 좋게 인터넷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구했다. 헌데 프랜차이즈에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궁리를 한다. 그래, 결심했어. 다른 브랜드에서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하나 구하면 그만이다. 안면 몰수하고 가맹 설명회를 따라다닌다. 비슷한 업종이면 저우련만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손에 넣고 밤을 새워 문구를 뜯어고치고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만나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무조건 도와달라던 을이 갑으로 변신하려 든다. 요구하는 게 많다. 가맹비는 뭐죠? 그런데 교육비를 또 받아요? 일은 며칠이나 해야 하나요? 오픈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개보린을 먹기 시작한다. 그만두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왔고 인테리어 업자와 식자재 납품업자를 불러 조율을 시도한다. 내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데 한 100개쯤 예상한다. 그들은 축하한다는 영혼 없는 인사와 함께 알면서도 속아준다. 솔직히 던져봐도 될까? 그런데 여기서 막힌다. 본사에서 얼마나 남겨야 하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이고 한 20% 불러볼까? 5천만 원에 15평 해줄 수 있나요? 아직 속내를 다 보이기는 좀 거시기하다. 식재료도 마찬가지. 얼마 전 뉴스에서 도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사 사업본부의 대표가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들은 까닭에 간이 콩알만해지고 계약서와 인테리어 그리고 식자재만 잡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건네는 상권을 봐달란다. 오케이만 떨어지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새벽에 전화를 걸어 단잠을 깨운 인간은 본사 대출이 없냐고 묻고 또 묻는다. 다른 브랜드는 다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금융권과 대출을 연결해 준단다. 신한은행 차장한테 전화해볼까? 끊임없이 전화가 들어온다. 아, 미치겠다. 누가 나를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두어 다리 건너 수소문 끝에 선수를 만났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많다. 가맹 수익의 50%를 달란다. 에이, 도둑놈. 허나 별 수 없다. 내가 약자다. 일단 가맹점을 늘리자. 이 선수는 적당한 시기에 꼬투리를 잡아 내보내면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아는 선수 역시 속을 보이지 않는다. 수틀리면 본인이 유치한 가맹점주들만 빼내서 확 나가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면서 협상 끝에 영업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기로 했다. 정신을 좀 차리는가 싶었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컨셉의 디자인세로 잡는다고 얼마, 바이럴 마케팅에 얼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사이 3개의 가맹 계약을 마쳤고 이게 더 짐이다. 다들 초보다 보니 빠뜨리는 게 일상이다. 어제 분명히 주문했는데 밀떡이 안 왔단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돈을 냈으니 당당히 요구한다. 내가 장사할 때랑 상황이 정반대. 하지만 물릴 수도 없는 일.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며칠 잠잠하나 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1호점 주인이 전화를 걸어 왜 드라마 PPL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다. 방송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그게 효과가 제일이란다. 오 마이 갓. 날이 박자 서둘러 영업본부장에게 전화를 건다. 드라마 PPL에 대해 묻자 껄껄댄다. 사장님, 돈 되실 거예요? 2억 가까이 들어요. A급 브랜드에서나 가맹점주들과 각출해서 진행하는 거란다. 아이고 머리야. 뭐라고 설명하지? 망설이는 찰나 본부장이 박람회에 나가잔다. 그건 또 어찌하는 건가? 500에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운이 좋으면 2-3개 계약은 거뜬하다고 부추긴다. 에라 모르겠다.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속이 메스꺼리고 편두통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쉬도록 하자. 프랜차이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가맹점주들과 공생하고 싶다면 이보다 10배는 더 치밀하고 현명해야 한다. 일확천금은 없다. 죽어라 뛰어도 성공 가능성은 30% 미만이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대표들은 이미 이 과정을 거친 여러분의 경쟁자이다. 가맹점주들과의 심리전까지 마친 선배 프랜차이저와 똑같은 수익률을 원하는 건 도둑놈 심보. 진심으로 이기고 싶다면 덜 남겨라. 아니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내 매장 장사에나 집중하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이것만은 외우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를 꿈꾼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지만 과연 사실일까? 떠도는 소문처럼 가맹점이 100개를 돌파하면 수십억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다. 내 주위에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은 매일 운다. 가맹점주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울고 본사의 수익이 오르지 않아서 울고 주위 사람들에게 욕먹어서 운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너무 준비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톱니가 맞지 않아 삐걱댄다.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덜컥 가맹 계약을 하니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든다. 요새는 법이 무서워서 가맹점주들에게 무턱대고 강매를 할 수도 없다. 우리 식당의 음식이 맛있고 또 운이 좋아 예비 창업자들이 몰려든다 치자 신이 날 게 분명하다. 이런 달콤한 유혹을 마다할 능력이 외식업자에게는 없다. 그래서 흥분된 상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그래, 분명 돈이 될 것이다. 최면을 걸고 주문을 외운다.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고 귀동량을 통해 인테리어에서 좀 남겼다. 본점과 거리가 있지만 푼돈 모아 재벌된다는 각오로 식재료를 날랐다. 하늘이 도운 모양이다. 6개월 만에 가맹점 수가 30곳을 넘어섰다. 그런데 어라? 그래프는 확장세인데 왜 남는 게 없지?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이쯤 나를 찾는다. 애석한 일이다. 늦지는 않았는데 시스템을 고치려면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늘 이런 판단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준비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뭘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 걸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의 신으로 불리는 이홍구 대표에게 아주 많은 걸 물었다.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 100%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분명 피가 되고 살이 될 내용이다. 프랜차이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맹점주들과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고 싶다. 이 문장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엄청 독창적이어야 한다. 이 바닥 양아치들이 그리 쉽게 그리고 뻔뻔하게 카피할 수 없도록 크리에이티브해야 한다. 만약 아니라면 우후죽순으로 덤비는 미투 브랜드들 때문에 당신과 계약한 패밀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니 내일이라도 당장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라. 시장에 단 하나뿐인 아이템이었을 때는 짭짤하게 재미를 본다. 하지만 비슷한 아이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향 평준화되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고객들에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본사의 의도는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가맹점주들과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마땅한 소리인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 브랜드를 하고 싶다고 간절히 매달리던 패밀리들도 장사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전마려운 갓난아기 마냥 요구사항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그 발단은 가맹점이 물류를 통해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래서 도매 시장을 뒤지기 시작한다. 본인의 기름값은 계산하지 않고 본인의 본사의 공급가에만 집중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물류에서라도 남기지 않으면 본사 사무실 임대료랑 직원들 월급은 뭘로 주겠는가? 다음으로 왜 홍보 마케팅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며 눈을 흘기기 시작한다. 이때도 드라마 PPL 비용을 각출하자고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가맹점주라면 분명 분노할 것이다. 안다. 당해본 사람은 아주 잘 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이다. 건강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가맹본사 오너가 되는 노하우를 털어놓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딱 하나만 가슴에 새기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은 없다. 들인 만큼 나오게 마련. 신문과 TV에서 우리 가게를 취재한 뒤 가맹문의가 줄을 잇는다. 전화통에 불이 나서 영업이 힘들 정도. 아무리 흥분이 되어도 이것만은 곱씹자. 현재 원가율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자한테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맹점주들에게 20% 이상을 남겨줄 방도는 없지 않은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춘다고. 그럴 수 있다. 미약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소리다. 허나 매일 한 톤씩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창출되는 차액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혜택도 주고 본사 직원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래서 가맹사업은 자금 없이 시작하면 모두에게 민폐가 되고 만다. 창업 박람회에서 그 많은 영업직원들이 목을 놓아 외쳐도 공연불이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최소 여유 자금이 5억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싶다. 아래 적힌 단어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따라 읽어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본사 사무실 직원, 센트럴 키친, 홈페이지, 바이럴 마케팅, 보도자료, 키워드 광고, 창업 박람회 참가 대관료, 브로슈어, 시식회, 아르바이트.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이래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가맹점 개수 늘리기에 혈안이 된다. 빨리 한두 개라도 가맹 계약을 맺고 자금 여유가 생기면 그걸 홍보 마케팅 비용에 쏟아붓고 싶어 한다. 이래서는 여러 사람이 내 브랜드를 통해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훌륭한 의도를 실천하기 어렵다. 이왕 털어놓기 시작했으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어차피 가맹사업을 각오했다. 바로 한 달 뒤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된다. 마음이 급해진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박람회장의 부스를 사러 간다고? 아니죠. 그럼 아니 되죠. 상표 등록부터 하셔야지 나중에 큰일 납니다요.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거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홈페이지가 없다면 바로 구축을 의뢰하자.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종종 벌어진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까지 나온 브랜드가 온라인의 얼굴인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꽤 된다. 빵긋빵긋 웃으며 그리도 열심히 설득했건만 예비 창업자는 없어 보이는 브랜드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다들 전면 공개에 앞서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거다. 홈페이지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와 칼로리다. 얼마나 착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알리는 게 숙제다.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전면에 칼로리가 높은 사진을 큼직하게 배치하는 거다. 홈페이지는 예비 창업자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고객도 본다. 맛이 없어 보이는 음식이나 캐릭터에 박수를 보내고 호감을 느낄 사람은 많지 않다. 인간의 무의식은 무섭다.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된 홈페이지가 아닌 제발 침이 줄줄 흐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비록 오프라인 매장은 20평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 매장은 100만 평짜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설계하시라. 이 의도에 맞아떨어지면 500만 원 정도는 들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프라인 행사에 집중하자. 박람회장 부스는 대개 한 칸에 250만 원 정도 한다.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10여 칸씩 사들이는 경우도 많은데, 자, 큰 돈이 없으니 2칸만 사자. 500만 원. 시설비가 부스 한 칸에 300만 원 정도 든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소리다. 멀티미디어로 도배하면 훨씬 더 든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나누어줄 브로셔 디자인과 인쇄비로 또 300만 원. 아주 허접하게 만들면 50만 원에도 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감점 요소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도 기왕 각오한 거 남들 하는 정도는 맞춰주자. 이것만 해도 1,400만 원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진짜 이유는 예비 창업자에게 시간을 주는 거다. 현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곳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고민과 상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 마음에 점찍 얻은 브랜드의 사업 설명회에 참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박람회와 패키지로 설명회를 준비하는 셈이다. 번듯한 본사 회의실이 없다면 또 비용이 든다. 사업 설명회는 보기 편한 등식으로 풀어보자. 사업 설명회는 약 200만 원. 여기에는 대관, 브로슈어, 시식, 알바, 보도자료, 홍보비가 포함된다. 여기까지 벌써 2,100만 원이 들었다. 여러분 생각이 맞지만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 가맹점이 한 개 늘어날 때마다 3,000만 원씩 주머니에 꽂히던 시절이 아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러니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다. 성급해지고 비논리적으로 변한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과정을 맡고 있는 이흥구 대표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맹사업을 할 때 본사는 수익률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출과 영업수익 이외에 초기 투자 비용을 매달 얼마나 뽑아내야 하는지도 노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기나 다름없죠. 무서운 이야기다. 대부분 이렇게 설득당해왔다. 3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7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 물론 브랜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런 숫자를 거침없이 내뱉는다. 매출과 원가 그리고 수익만 계산한 결과다. 셈이 잘못되었다. 3억 중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금융비용도 따져야 한다.
기회비용도 그렇고 부동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수억에 이르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인테리어에 투자된 감가상각비도 셈에 넣어야 한다. 이걸 계산에 다 넣으면 암울해진다. 절대로 가맹 계약을 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그래도 털어놓고 차라리 일간, 월간 매출 계획을 탄탄하게 짤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투자금이 증발하지 않는다. 명심 또 명심해서 모두가 만나고 싶은 CEO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이것만은 외워두자. 물류 시스템 상권 분석 파트 2. 자, 너무 겁만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존경받는 CEO가 되자는 의미에서 드린 쓴소리니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기본편은 마쳤으니 이번에는 핵심 체크. 근사한 프랜차이즈 본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2가지를 더 털어놓는다. 당신의 브랜드는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가장 먼저 물류 시스템을 언급한 이유는 주변에 불쌍한 오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픈 후 손맛과 서비스를 인정받아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몰리고 줄을 서면 예비 창업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꼬이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이니 뭔가 배우고 싶고 여차하면 본인이 가맹점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모여드는 것이다. 저희 가맹점 하나 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거절한다. 어떻게 가맹사업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은근히 자신감이 생긴다. 우리 집이 그렇게 유명한가? 가맹사업 한번 도전해볼까? 여러 프랜차이즈의 홈페이지를 뒤지며 가맹 조건을 면밀히 살핀다. 뜻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면 조심스레 말을 건네기 마련이다. 저희는 돈 벌려고 막 발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망칠까봐 아무한테나 브랜드를 드리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반은 넘어간 거다. 끈질긴 구애에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하고 새끼손가락을 건다. 죽을 때까지 패밀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는 알아서 하시고 식자재 사입도 자율에 맡길게요. 대신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브랜드다 생각하시고 꼭 약속은 지키세요. 이리하여 핵심 식자재만 남기고는 가맹점주가 알아서 하기로 진행한다. 브랜드 사용료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교육비로 500만 원을 받는다. 어디까지나 예인이 더 받았다고 찔려 하거나 덜 받았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다. 바쁜 사정으로 양념과 고기를 배달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본점으로 달려오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 유지에 있다. 형제자매 같은 분위기는 이런 스타일의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갈등을 빚는다. 서로 이런 오해를 한다. 본사는 내가 이래서 신촌점 오픈을 반대했던 거잖아. 정해진 소스양을 지켜줘야 제맛이 나는데 너무 아껴. 세상에 닭을 3마리나 더 넣으면 어떡해. 정말 미치겠다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간판 내리라고 하고 싶어. 속상해. 가맹점주는 돈 좀 번 모양이네. BMW 차 바꿨더라고. 실실 웃으면서 사람 좋은 척만 하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 우리한테서 얼마나 남겨 먹으면 저리 때깔이 좋아지겠느냐 말이야. 마트에서 사다 쓰는 편이 오히려 많이 남겠어. 계약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잖아. 앞집은 본사에서 드라마 협찬도 한다던데. 아이고 속상해. 겪어보신 분들은 슬며시 웃음 지을 일이다. 인간은 보는 것만 믿는다. 서로가 골마 터질 때까지 분을 사귀지만 그 도가 넘어서면 결국 폭발하고 만다. 간판을 내리는 가맹점도 생기고 본사에 쳐들어가자는 행동파도 생긴다. 애초에 약속이 잘못된 탓이다. 그래서 혹시 프랜차이즈를 꿈꾸신다면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설계도를 짜야 한다. 시중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소스나 식재료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찾고 또 찾아야 한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맹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점할 수 있도록 산지나 협동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물류 시스템이 없다면 차라리 전수 창업조차 멀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던지니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도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다. 처음부터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맞는 센트럴 키친이나 배송 차량을 구비할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아야 멱살 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잊지 마시라. 잔돈 벌려다가 사기꾼 소리 듣는 억울한 일은 제발 하지 마라. 센트럴 키친이 작더라도 그리고 매일 배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쪽팔리지 않을 최소한의 시스템은 구축하시는 걸 추천한다. 물론 비용은 꽤 든다. 본점 하나 운영해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랑이가 찢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밤도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확인해보고 또 두드려 보시길.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상권 분석이다. 본점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꾸려나가면 되는데 가맹점은 그게 아니다. 장소 잘못 골랐다가는 여러 사람 잡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죽어도 가맹점이 하고 싶다는 예비 창업자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 집이 대치동인데 근처에 매장을 오픈하고 싶단다. 장소를 정했냐고 모르니 기왕이면 그것도 본사랑 상의하고 싶단다. 좋다. 벌써 가맹점이 10개 가까이 오픈되었으니 은근히 자신감도 생기고 또 솔직히 말해 목돈도 챙기고 싶다. 일단 다음 약속을 잡고 시간을 본다. 그리고 사나흘 대치동을 뒤진다. 보일 듯 말 듯 판단이 서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소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마저도 입지가 좋으면 조건이 안 좋고 조건이 마음에 들면 가게가 마음에 안 든다. 갈등이다. 과연 B급 상권에서 살아남은 본점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사흘 매출로 한 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시간이 쫓겨 그리고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에 수익이 탐나서 악수를 두고 만다. 수익 구조가 안 좋으니 아무리 용쓰고 땀을 흘려봐야 가맹점이 재미 보기 어렵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거다. 정말 만나고 싶은 그리고 존경받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고 싶다면 상권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가까워져라. 그리고 과감히 인재를 등용하라. 상권을 읽고 고객을 이끌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전문 점포 개발자가 없다. 이게 우리네 현실이다. 가맹 사업을 완벽하게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양질의 점포가 대기 상태여야 한다. 현재는 본사의 영업부서 직원 한둘이 부동산과 연계해서 매물을 찾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내 브랜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점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본사 오너도 영업맨들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모두가 안다. 예비 창업자만 모른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상권을 분석하고 매물을 수배할 전문 인력이 한두 명 꼭 상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금도 조건도 불가능하다고 그럼 별 수 없다. 내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에 몇몇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내가 모르는 상권을 남에게 권한다. 이거야말로 도둑놈 소리 듣기 딱 좋은 조건이다. 준비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소요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맹점 100개를 넘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도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고 싶다면 언급한 내용을 100번 복귀하고 외워보려라. 준비가 안 된 본사가 가맹점주와 고객을 망치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온 코치의 조언이니 말이다.
맛있는 음식점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는다. 한 번 감동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대동하고 다시 찾아간다. 인간의 심리는 묘하다. 자랑하고 공유한다. 제대로 된 맛집은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된다. 그 다음은 16, 32, 64, 128, 256. 내 가게에 손님이 는다는 건 다른 업장의 고객 수는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 내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거다. 어차피 비즈니스는 제로섬이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딱 내가 뺏어온 고객의 수만큼만 득이 될까 모르는 소리다. 고객이 늘면 나의 사기는 진작된다. 반면에 줄어든 숫자만큼 상대의 사기와 투지는 꺾이기 마련. 그러니 증가한 10명의 고객은 단순한 의미의 10명이 아니라는 거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100명에서 10명이 늘면 110명이다. 상대는 100명에서 10명이 주니 90명이 된다. 상대와 나의 고객 격차는 20명이 되는 것이고 110명의 고객과 90명의 차이는 명료하다. 내 가게를 찾아주는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소중한 건 이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격차가 벌어지면 평가가 달라진다. 20명이나 더 찾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고객이 몰리는 집에 가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칭찬거리를 찾느라고 바쁘다. 수많은 고객이 인정하고 최고의 미식가들과 권위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극찬한 브랜드를 나 혼자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소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에 소외가 두려워 동조한다. 본인은 평양냉면 육수가 행주반 물처럼 느껴져도 본심을 감춘다. 그러곤 이렇게 적는다. 평양냉면 4대 천왕 중 가장 진한 육향을 머금고 있다. 양지와 간장의 조화로움이 목구멍은 물론 코를 간지린다. 반면 고객이 줄고 있거나 없는 식당에는 모두가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다. 약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음식의 언어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리라. 긍정적인 표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부정적인 묘사는 구체적이며 다양하다. 단순하게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맥주컵에서 오징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테이블이 3m 테이프처럼 접착력이 좋다. 등 상세하다. 이처럼 한 번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리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고객이 증가 추세에 있거나 이미 상권을 장악한 집의 위용은 허리케인처럼 무섭게 모든 걸 빨아들인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막걸리의 메카, 월향, 진보적 타이 레스토랑, 툭툭 누들 타이,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몽로, 가장 섹시한 일식집 카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내 가게를 방문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게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까? 맛과 가격과 푸짐함과 서비스, 분위기 다 맞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 일단 플레이팅이 아름답다. 같은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오너의 미적 감각이 도드라진다. 아름다운 음식에는 팬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음은 요리를 풀어내는 방식이다. 이야기거리를 집요하게 끄집어낸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한다. 이탈리아 남부 지방 기사식당 스타일이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기던 해장국 같은 수식어로 고객을 포박한다. 그리고 아주 은근하게 팬클럽을 등장시킨다. 유명 연예인이나 문인 그리고 사회 지도층이 단골이라는 사실을 슬쩍 홀린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빛나는 건 당당함이다. 당당함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전문성에서 나온다. 전문성은 지속적인 공부에서 나오고 요리는 기본이고 식품 영양학이나 마케팅, 심리학 그리고 역사까지 공부한다. 자, 기왕 공부 이야기가 나왔으니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해서 단골로 만들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현대인은 호모 검세쿠스. 맛있다는 소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현대는 검색과 이미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정보를 채굴한다. 검색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면사무소 뒤에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입소문으로 퍼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지금은 구석기 시대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검색하는 인간들 눈에 띌지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동원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하다. 매일 내 가게와 요리 사진을 20장씩 찍어 블로그와 SNS에 올려라. 동영상을 추가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그래야 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간다. 글재주가 없고 글감이 부족하다면 그 녀석들과 대화를 나눠라. 배추야, 주방에서 밤새 춥지 않았어? 프라이팬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자꾸 재료를 태우네요. 정신병자가 아니라 식재료와 본인의 요리를 끔찍히 아끼는 오너로 빛을 깨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상을 의인화하는 건 상당한 기술이다. 고객이 의심병을 풀어주는데 이만한 스킬은 없다. 아주 비싼 노하우다. 그러니 당장 시도해보라. 검색 포털에는 카테고리라는 것이 있다. 블로그가 전부가 아니란 소리다. 사이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동영상도 있다. 경쟁업체들이 이미 블로그 카테고리를 장악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점점 더 야가지는 검색하는 인간들은 신압으로 블로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순수하게 접근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단 조건이 있다. 매일 올려야 효과가 있다. 딱 한 달만 해보라. 네이버고 다음이고 이미지와 동영상 카테고리는 당신의 재료들과 요리로 그득할 것이다. 소소한 재미와 맛난 음식은 자극을 부른다. 사진에 반응하는 검색하는 인간은 공유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그러고는 금맥을 찾아낸 광부 마냥 어깨가 으쓱해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날릴 것이다. 겁나게 맛있어 보이는 한정식집 개발했는데 저녁 같이 할래? 뷔페 성공 전략, 뷔페 공학. 요즘 뷔페의 인기가 대단하다. 대기업이 불을 붙인 한식 뷔페,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선수들이 쌍끌이한 샤브샤브 뷔페, 틈새를 노린 즉석 떡볶이 뷔페, 먹방 쿡방의 트렌드에 편승한 차이니즈 뷔페, 꽤 오래 버티고 있는 해산물 뷔페, 그리고 최고급 호텔 뷔페까지. 뷔페의 매력은 무엇일까? 원가율이 높음에도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 최소 35%에서 많게는 50%가 넘는 식재료를 감내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일까? 불경기에는 편의점과 도시락집 매출이 오른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은 뷔페는 불경기가 침체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불경기에도 쉬 무너지지 않는 저력이 있다. 그럼 호경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부침과 정비례해서 쌍곡선을 이룬다. 쉽게 말해 호경기에도 매출이 좋다는 소리. 도대체 이유가 뭘까? 뷔페 공학의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뷔페 업장 한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가상의 방문이니 이왕이면 비싼 곳으로 가보자. 호텔 뷔페다. 저녁 기준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선택의 폭이 높다. 계산하기 편하게 1인분 10만 원의 레스토랑을 기준으로 하자. 대리석 깔린 바닥이 마음에 든다.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설레게 한다. 반듯한 유니폼이 든든하다. 여기에 깍듯한 서비스는 금상첨화. 메뉴를 쭉 훑어보는데 어이쿠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 접시를 들고 음식에 집중한다. 활전복구이 2개 만원. 아주 소극적으로 잡은 가격이다. 자연산 송이구이 한 송이에 8,000원. 양갈비구이 한 덩이에 12,000원.
이건 가리봉동 수준으로 매긴 가격이다. 한우 안심구이 4조각에 8,000원. 한우 너비아니 만원. LA갈비는 패스. 이 녀석으로 배를 채우기에는 내장 공간이 부족하다. 수제햄과 소시지 4,000원. 낙지 연포탕 한 대접 4,000원. 왕새우 튀김 2조각 3,000원. 오종회 2피스씩 7,000원. 팔종초밥 8,000원. 노르웨이산 송어구이 2,000원. 은대구 구이 4,000원. 도미머리 조림 5,000원. 대게다리 5개 7,000원. 호텔 뷔페가 좋은 건 디저트가 빵빵해서이다. 외국물 먹은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최고급 원두커피 3,000원. 로네펠트리 3,000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3,000원. 거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50% 수준으로 카운팅했다. 과일에 커피 다 적지 못한 메뉴가 아직 30가지나 더 있다. 복잡하니 이 정도에서 계산을 해보자. 사실 처음 둘러봤을 때 이미 본전은 뽑은 거나 진배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도 결론은 내려야 하니 모두 더 해보자. 깔린 메뉴의 3분의 1 정도만 계산했는데도 10만 원이 넘는다. 오케이. 본전은 뽑았다. 나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인터뷰했던 많은 고객들이 이와 같은 셈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뷔페 공학의 첫 번째 궁금증이 풀린다. 전체 메뉴의 30% 정도만 먹어도 판매가를 상회하면 고객은 만족한다. 재방문도 잦아지고 그래서 고급스러운 뷔페일수록 망할 확률이 적다. 원가율이 타 업종에 비해 10에서 20% 높아도 만족도가 높아서 유지가 된다. 셈이 빠른 고객이 뇌를 설득한 덕분이다. 이를 가설이라 생각하고 역으로 입증해보자. 10,000원 하는 평양냉면을 7,000원, 7,000원 하는 순두부찌개를 4,900원,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3,500원에 판다면 당신은 구매하겠는가, 무시하겠는가? 뷔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 물론 소득 수준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 만족도가 높은 업종이 바로 뷔페. 불경기가 심화될수록 인기는 더 높아간다. 감히 외식업에 공학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객의 혀와 뇌를 동시에 설득하기 위해 치밀한 설계가 바로 뷔페 공학이다. 분석으로 끝나면 김유진이 아니다. 간단 명료하게 좋은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한다. 앞에서 셈이 빠름이란 표현을 썼다. 뷔페 고객은 이 음식 맛이 좋을까 나쁠까를 두고 고민하지만 어떤 음식을 골라 먹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도 신중하게 따져본다. 그래서 원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메뉴가 더 많이 소진된다. 당장이라도 도입하기 쉬운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가격표. 1인분 가격으로 적어도 좋고 100g 기준으로 표기해도 좋다. 셈이 빠른 고객들을 도와주자. 머릿속에서 은밀하게 고민하던 가격을 대놓고 보여주자. 업주로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다. 기껏해야 출력 비용과 받침대 가격 정도.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소문이 날 것이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뷔페가 등장했다. 소비자는 음식이 아니라 권위와 신뢰를 먹는다. 남들이 맛있다고 하면 더 그렇게 느껴지고 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친 셰프들의 식당이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성지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격표를 당장 붙이자. 단품으로 판다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자. 그래야 셈이 빠른 고객을 또 불러 모으지. 뭐가 이렇게 많아. 뷔페 성공 전략. 메뉴나 요리가 친절하면 안 되나요? 뷔페 레스토랑에는 먹을 게 많다. 덕분에 다양한 고객의 기호를 맞출 수 있다.
남녀노소 고객 스펙트럼도 넓고 여러 사람이 좋아해주니 쉬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산이다. 명확한 컨셉이 없으면 간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을 닫게 된다. 외식업과 관련된 모든 이가 컨셉 하는데 도대체 컨셉이 뭔데 왜 이리 중요한데 뷔페 레스토랑의 컨셉을 관역에 빗대어 설명하고 싶다. 지름이 2m가 넘는 관역과 20cm짜리 관역은 차이가 크다. 누가 봐도 전자는 아마추어용이고 후자는 선수용으로 보인다. 겨냥할 관역이 크면 포커스가 뭉개져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보인다. 반면 타깃이 좁아지고 줄어들수록 전문적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의 마이크로 밸류를 요구한다. 상호, 수식어, 스토리, 메뉴, 요리 서비스. 어느 그 하나만 빠져도 많이 섭섭해지는 세월이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면 가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이탈리아 냄새가 펄펄 나야 한다. 네이밍이 이래서 중요하다. 컨셉과 스토리를 담는 그릇, 서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어가 빛나지 않는다. 전 세계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그 분위기를 한껏 담으려고 노력한다. 와인으로 유명한 지방이나 가문, 요리, 식재료, 심지어는 악보에서도 브랜드를 따온다.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레스토랑의 수식어 중 가장 전문적으로 들리는 것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탈리아 남부 스타일 레스토랑,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안 요리 전문 레스토랑,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안 지오반나 아줌마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요리하는 레스토랑. 무조건 긴 게 좋다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일수록 고객의 뇌에 척 하고 들러붙는다. 단어 하나하나가 달팽이관을 통과해서 뇌로 전달되면서 의식 속에서 이미지를 꺼내오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가나 장화처럼 생긴 반도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남부는 모호하지만 시칠리아 하면 바다와 마피아, 해산물 같은 이미지가 서너 장 눈앞에 어른거린다. 지오반나 일면식도 없는 외국 여성이지만 조금만 더듬거려 보면 목소리 크고 뚱뚱하고 앞치마를 두른 인상 좋은 중년 여성이 떠오를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당장 테스트를 해보자. 다음 단어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성상을 적어보라.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1. 브라질 삼바, 아프리카 추장 부인, 일본 교토, 알래스카 이글루. 아마 90% 정도는 나와 대답이 비슷할 게다. 1번 비키니를 입은 글래머 미녀, 아기를 안고 있는 토플리스 빠그리 아줌마. 3번은 기모노 차림의 게이샤. 4번 바다 표범의 배를 가르고 있는 이누이트족 중년 여성. 선험이란 이리도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어감이 좋다고 분위기가 있어 보여서라는 이유로 연관성 없는 이름을 붙이는 건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뷔페의 생명인 메뉴로 들어가 보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맛. 맛이 없는데 구색 맞추려고 수십 개 깔아봐야 소용없다. 이미 여러 뷔페 레스토랑에서 실망한 하향 평준화된 식재료를 가져다 쓰면 백전백패. 그 많던 이자카야 체인점들이 거의 다 사라진 이유를 아시는가? 1세대 이자카야 브랜드 선수를 치자 마구잡이식으로 미투 브랜드가 생겨났다. 너도 나도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식재료 수입업체는 달랑 1개. 이 도매상은 재미를 아주 많이 봤다. 모두가 달려들어 타코 와사비, 치킨 카라아게, 가나사키 짬뽕, 사누키 우동을 사갔다. 덕분에 어느 집을 가나 맛이 통일되어 버렸고 고객은 굳이 브랜드를 고를 필요가 없어졌다. 변별력이 사라지자 이내 고객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자카야의 단골 메뉴를 찾지 않게 되었다. 고객은 금전적 실망감을 안겨준 메뉴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뒤끝이 있다. 아주 오래 간다. 애써서 돈 써가며 차린 음식인데 감점 요인이 된다. 감점이 쌓이면 평점도 낮아지지만 감정도 악화된다. 김밥, LA 갈비, 천사채, 홍어 무침, 쭈꾸미 볶음, 떡볶이, 락교,
그래서 뷔페에서는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요리들이 각광을 받는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다른 요리처럼 보이는 메뉴의 인기가 높다. 어쩔 수 없어서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벌크용 재료들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내 가게만의 재해석이라도 해줘야 바싹 말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신세를 면한다. 단무지에 검정깨를 넣고 버무리기, 탕수육 접시에 데친 청경채 두르기, 퉁퉁 부은 쌀떡볶이 대신 조랭이 떡으로 대체하기. 잊지 마시라. 매장 스태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최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정성이라도 보이자. 메뉴 이야기를 늘어놓으니 대박집의 비밀이 궁금할 것이다. 잘 되는 뷔페 레스토랑과 망하기 직전의 뷔페 레스토랑의 차이는 메뉴의 분류와 설명에 있다. 대박집은 분명하게 음식들이 구분되어 있다. 음식 숫자가 적더라도 섹터가 나뉘어 있다. 고기면 고기, 나물이면 나물, 샐러드면 샐러드. 그러나 엉성한 집들은 주인 마음대로 늘어놓는다. 그래서 고객의 리듬이 끊긴다. 튀김 뒤에 샐러드를 놓기도 하고 디저트 바로 옆에 볶음 요리를 올리기도 한다. 암튼 뷔페 레스토랑의 동선까지 설명하려면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은 더 필요할 정도이다. 음식들의 구획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름이다. 김춘수 선생도 이리 적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내 요리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아주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전국의 뷔페 레스토랑 중 80%는 이걸 못한다. 아주 힘들어한다. 메뉴를 기획할 디자이너나 전문팀이 없으니 그럴 게다. 주방장의 레시피로만 만들어진 요리다 보니까 요리명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다. 어느 레스토랑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파스타를 예로 들어보자. 맛나게 생긴 크림 파스타가 산더미처럼 쌓인 채로 내게 인사를 한다. 슬쩍 들여다보니 베이컨과 버섯이 꽤 많이 들어있다. 유막도 생기지 않았다. 어디 보자. 내 이름이 무엇인고? 그냥 파스타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달랑 파스타라고 적혀있다. 순간 뇌는 채점을 포기하고 팔과 다리에 지시를 한다. 패스. 언능 안 움직이고 뭐해? 돈 아까워. 대박집으로 자리를 옮겨볼까? 동일한 조건인데 잘 되는 집은 이렇게 적혀있다. 밀라노풍, 수제,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 동공이 커진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다. 이런 귀한 파스타를 먹을 수 있다니 밀라노풍이라 더 고소할까? 게다가 베이컨을 직접 만들었다고? 면도 일반 스파게티 면이 아니라 스파게틴이라니. 외국 연수나 유학 생활을 해본 고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업장이라면 더욱 효과가 크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맛있게 느끼기 때문이다. 사실 두 집의 파스타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요리명에 따라 그 가치는 천지 차이로 느껴진다. 기껏해야 몇 자 더 출력하고는 잉크값 정도가 추가 비용일 테니 반드시 적용해 보시길. 요리명은 비단 뷔페 레스토랑에서만 통용되는 정석은 아니다. 어느 빵집에나 해당한다. 성의 없게 달랑 떡볶이라고 적은 종이는 찢어버리자. 대신 순창 고추장으로 조리한 맛있게 매운 떡볶이라 적어보시라. 매출이 단박에 답을 해줄 것이다. 뷔페 레스토랑에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공간이 넓어서 회전율이 넓어진다. 가능한 한 단체 손님을 유치해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늘 2마리 토끼를 쫓는다. 요리를 즐기는 가족 단위의 고객과 수십 명씩 채워주는 이벤트 고객. 한데 한 지붕 두 가족은 동업만큼이나 어렵다. 굳이 들어오는 예약을 막을 필요야 없겠지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늘 이야기하지만 업장은 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벤트 전문 레스토랑으로 가고 싶다면 그 방향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름 있는 개그맨이나 가수를 부를 수 있는 섭외력도 있어야 하고 등 퇴장을 근사하게 할 수 있는 런웨이도 필요하다. 조명도 무시할 수 없고 요사이 돌잔치나 미니 웨딩에서 88년도 스타일 사이키 조명 돌렸다가는 야유받기 십상이다. 최소한 LED로 수놓은 갤럭시 정도는 구비해야 면이 선다.
더 큰 이유를 털어놓자면 음식을 즐기러 당신의 매장을 찾는 자발적 고객은 식사 중 방해받는 것에 질색한다. 오붓하게 가족이나 지인들과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하려는데 빵빠라빵빵빵 김유진 양의 첫 생일 파리에 위해 모여주신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삼촌, 숙모, 언니, 누나 고마워요. 땡큐 베리 마치. 만약 당신이라면 유진 양의 첫 생일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해 줄 수 있겠는가? 아마도 대답은 노일 가능성이 높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돈을 내는 고객의 입장에 서보면 대답은 늘 정해져 있다. 물론 최대한 공석을 만들고 싶지 않은 업주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레스토랑은 명확한 색깔이 중요하다. 만약 단체 손님 위주의 영업을 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 필요 조건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길 부탁한다. 입구에서부터 물방울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주인공 복장의 직원이 팔짱을 끼고 안내를 해주고 유재석 씨만큼은 아니어도 TV에서 꽤 자주 보이는 개그맨 형아들이 우리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200인치 스크린에는 온 가족의 환한 웃음이 가득 담겨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단체 손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겠다면 아예 대놓고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긴 하다. 단체 손님과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 일반 고객들을 위해 특전을 제시하는 거다. 즉 불편한 만큼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할인 서비스를 적용하자는 소리다. 주말 단체 고객들이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싸드리는 수제 피자요원이 애교로 봐주세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명심하자. 식당은 가야만 할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비스는 제공해야 할 합당한 당연한 명분이 필요하다.